김소월의 초원이라고 하는 작품을 공부하도록 합니다. 김소월 시인은요, 자, 운율을 중요시하겠어요. 삼원보의 율격을 좋아했고, 이 삼원보에서부터 글자 수가 7호조의 반복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7글자, 5글자의 반복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좀 변형이 돼요. 7호조의 변형이다. 7호조의 변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시를 보면, 여기 보는 것처럼,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앞에는 6글자에서 8글자 사이가 되고요. 앞에는 6글자에서 8글자 사이가 되고 뒤에는 4글자로 추가가 되는데 이거는 뒤에는 5글자로 바뀌어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주하지 못하였구나 하고 나오면 요거는 다시 또 7글자, 5글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요런 게 이제 합격이에요. 합격.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는 일단 기본적으로 삼음보 율격이 깨지고 이음보가 깨진 거죠. 우리 이것은 이제 율격이 깨졌다라고 해서 합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았죠? 예, 여기까지가 일단은 이렇게 운율에 대한 얘기예요. 김소월 씨는 일단은 삼음보로 쭉 갈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그 뭐냐면 삼음보가 깨지는 부분도 있다. 그런 점에서 김소월 씨는 그 어떤 자유시 정신을 가지고 삼음보를 자유시에 맞게 변형을 시켰다. 되게 음보율을 지니면 정형시 계열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김소월 씨는 음보율을 나름대로 자유롭게 만들어내면서 음보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즉 외형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유시 정신을 그대로 표현한 시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가 되냐면, 김소월 씨의 주제의식은 이별이죠. 그런데 이제 이별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별의 원인으로서 죽음, 이별의 원인으로서 뭐 탈향, 고향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탈향의 결과로 유랑, 뭐 이런 식으로 의미가 쭉 파생되게 돼 있어요. 근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우리 초혼이라고 하는 시는 이 중에서 이제 뭐에 해당이 되냐면 죽음을 통한 이별이에요. 이 초혼이란 말이 뭐냐면 이 초가 이게 초대하다 할 때 초자예요. 누군가를 이렇게 인바이트, 초대하다 할 때 하는 거, 인비테이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혼을 초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고복의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고복의식이란 말이 무당이 구슬하면서 혼령을 부르는 거죠.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고복의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고복의식과 관련돼서 즉 뭐냐면 죽은 사람의 망자의 혼령을 불러내서 망자의 혼령을 위로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시의 내용을 보면 내가 여기 잘 살고 내가 네 뒷일 책임질 테니까는 저승가 잘 살아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의 초는 그게 아니라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하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듯한 그러한 말투가 되는 거죠. 일단 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한번 작품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이란 말은 흩어진 이름이여 자,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하고 나와 있죠. 여기까지 보게 되면 산산이 부서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허공 중에 헤어진이라든가 자, 불러도 주인 없는 의 행동들은 결국 이름이 박살이 났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이름의 주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그 이름의 주인이 없어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름의 주인이 없어짐 그럼 어떻게 없어졌을까요? 당연히 죽었으니까요. 예, 죽었으니까는 당연히 이름의 주인이 없어졌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하고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름이여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쵸? 예, 그리고 비슷한 문장 구조가 나열되고 있죠. 열거 방법이 사용되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는 점칭이 사용됐다는 게 문제예요. 점칭 이거 좀 크게 쓸게요. 점칭이 사용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에서 점칭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문장의 길이가 점점점 길어지는 것으로 점칭이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칭되는 거는 점점점 갈수록 시적 화자의 정서가 격양돼. 그러니까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어도 일단 격양된 상태, 좀 흥분된 상태에서 시작되는데 마지막에 부르다가 돼가지고 이름이여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감정이 최고조에 이르는 과정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점칭이란 말은 결국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이해를 하냐면 이 화자의 어떤 감정 상태가 점점점 뭐냐면 업된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쵸? 예, 이래서 이거는 점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연을 보면 심중에 남아있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하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은 일단은 뭐냐면 이 남아있는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의 실체가 뭐냐면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I love you. 이렇게요. 젠두아. 이렇게 되는 건데
사랑의 말 한마디는 끝끝내 죽기 전에 마주하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하고 죽고 말았구나. 내가 널 사랑했는데 그걸 표현도 못하고 네가 죽음을 맞이했구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자신의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후회가 되는 거죠. 이 후회라는 말을 시에서는 그냥 단지 후회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회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회한이란 말이 슬픔인데 후회로 인해 약이 되는 슬픔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후회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또 반복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 반복과 그 다음에 영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영탄은 이루어져요. 느낌표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뭐요, 뭐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도노적인 표현들이 다 영탄적 표현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건 사람 이름을 부른 게 아니기 때문에 도노법으로 보기에 앞서서 그냥 감탄사의 연발로 봐야 되거든요. 영탄법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되고요. 3년을 보게 되면 붉은애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우리가 이제 할 얘기가 제일 많은 게 어디 부분이냐면 이 3년 부분이에요. 그래서 3년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자, 한 번 더 확대할까요? 예, 이렇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붉은애는 서산마루에 걸렸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게 참고서적인 의미를 가지고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좀 제의식이 좀 느껴지네. 그러니까는 좀 이제 그 선생님 방법대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대신 문제 풀 때 아무런 제약이 없게끔 설명을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붉은애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냐면 붉은애를 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할 때 사슴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하고 나와 있어요. 나는 결국 뭐냐면 산 위에서 이 그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고 있는 거고 그 옆에 사슴이 아마 있었던 모양이지. 그때 사슴들도 나 따라서 야 너무 슬퍼하지 마 하면서 울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간단한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붉은애는 서산마루에 걸렸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붉은애는 무슨 이미지가 되냐면 하강 이미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석양인 거죠. 일종의 석양. 석양이니까 해가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강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이 하강 이미지를 통해서 결국은 화자의 슬픔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치 내 눈물방울이 떨어지듯 해도 하늘에서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겁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뭐예요? 감정이입이 사용되고 있는 거 알죠, 여러분들? 감정이입이 사용되는 것까지 맞는데 이제 문제는 결국 뭐냐면 여기서 붉은애와 사슴은 자신의 감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원된 사물이니까 이 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퀄 화자의 감정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아주 편해,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 더 있어요. 붉은애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할 때요. 참고서는 붉은애는 서산마루에 걸렸다를 화자의 슬픔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사실은 뭐가 되는 건 이 표현 자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 이왕이면 형광펜으로 칠할까요? 예. 붉은애는 서산마루에 걸렸다와 그 다음에 이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요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요걸 한번 보시는데 일단은 요거랑 관련해서 자, 붉은애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라고 하는 표현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뭐냐면 이제 시간적 배경이에요. 저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붉은애가 서산마루에 걸려있는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볼 때 붉은애가 떨어지는 거니까 화자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는 슬픔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다. 시간적 배경도 해가 지는 노을이다. 그러니까 노을의 풍경이니까 슬픔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자, 세 번째 이 붉은애는 서산마루에 걸렸다라는 말을 참고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부분을 삶과 죽음의 경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냐면 삶은 지상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지상 이미지고 죽음은 천상 이미지예요. 그죠? 예. 삶은 일단 지상 이미지고 죽음은 천상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해를 하강 이미지로 안 보고 해를 하강 이미지로 안 보고 천상 이미지로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산을 갖다가 지상 이미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과 천상이 만나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건 조금 그러면은 의미에 따라서 붉은애는 화자를 대변하는 화자의 감정을 대변하는 객관적 상관물로 되고 또 붉은애와 서산마루가 만나면은 이때 붉은애는 천상 이미지 될 수 있고 죽음의 세계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점에서 좀 복잡해요. 그래서 3번은 제가 미리 말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참고서적인 의미다. 선생님도 이렇게 고독해서 공부했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참고서적인 의미를 우리는 외워왔단 말이야, 선생님 때문에. 근데 니는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1번과 2번의 의미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요. 3번은 그냥 예외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 예외적인 해석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문제 풀 때도 이왕이면 기억하고 적용하는 게 좋아요. 삶과 죽음의 경계. 이게 어디 또 나오냐면 밑에 나와요. 밑에 형광펜을 보면 떨어져 나가는 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뭐가 되는 거냐면 그 일반적인 의미로만 선생님이 딱 놓고 본다면은 떨어져 나가는 산이라는 말은 이게 사실은 이 붉은의 어서부터 from where 어디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야 도대체 from where 여기서부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게 붉은 애가 떠 있는 저 서산마로부터 떨어져 나온 건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건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떨어져 나가는 산이란 말은 일단 뭐냐 from where 어서부터 from 삶 내 삶의 공간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응? 삶의 공간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한다면 요건 절망감이에요. 내가 사는 데가 현실이 아닌 것 같아. 절망감이 강조가 된 거죠. 극도의 절망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이게 뭐냐면 from 이렇게 해가지고요 붉은 애로부터 떨어져 나온 즉 서산마루와 만난 이 붉은 애로부터 이 붉은 애를 천상 이미지로 봤을 때 한다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내가 이 떨어져 나오는 산에서 님의 죽음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또 삶과 죽음의 경계가 돼요. 물론 이건 내가 해석한 거 아니에요. 참고서예요. 그래서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참고서인데 그냥 삶과 죽음의 경계 그냥 한번 그냥 외우라는 얘기는 안 할 테니까 뭐 그런 의미가 있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약간 줄이고요. 선생님이 이제 밑에 있는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여기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복.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고 나왔는데요. 이거 뭐예요? 부르는 소리는 청각이잖아요. 이 청각이 비껴가는 건 뭐예요? 시각이죠. 공감각이에요. 그러니까 부르는 소리는 비껴간다는 말은 뭐냐면 내 부르는 소리를 그대가 듣도록 해야 되는데 그대가 내 부르는 소리를 못 듣는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면 그대와 나 사이에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라는 말이 나오면 결국 하늘은 누가 있는 공간이야? 그대가 있는 공간, 죽음의 공간이고요. 땅은 뭐야? 나가 있는 공간인데 그 사이가 너무 넓구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이라고 하는 요 대목은 결국 뭐냐면 시적 화자와 그 다음에 대상이죠. 화자와 대상의 단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통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불러도 너는 못 들어요. 그대는 못 들어요. 이게 되는 것이고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라고 하는 말은 결국 화자와 대상 사이에 뭐를 보여주냐면 심리적 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아무튼 이 심리적 거리도 결국 뭐냐면 화자와 대상의 단절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이걸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부정적 현실인식. 그렇죠? 예, 절망감이 심화되는 겁니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돌이 나오는데 이 돌, 자, 망부석설화랑 관계가 돼요. 예, 님을 기다리다가 전 돌이 되었어요. 자, 이 망부석설화랑 관계가 되는 거. 망부석이랑 관계가 되는데 일단은 이 돌, 망부석으로 대별되는 이 돌은 결국 뭐냐면은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의 은결체, 화자의 정서를 집약시켜 놓은 겁니다. 은결체라는 말은 결국 화자의 정서라는 어떤 추상적인 것이 물자가 이 사물할 때 물자예요. 저는 어떤 사물로 바뀌어버린 게 돌이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어차피 시는 형상화의 산물이잖아. 그러니까 형상화의 산물이니까 당연히 이게 슬픔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뭔가 어떤 사물이나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 형상화의 결과물을 돌을 땅 집어넣고 자, 이 정도야. 망부석 정도면 내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절망적인지 알겠지? 라는 형태로 우리가 형상화의 결과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하고 나오잖아요.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이 불렀으면 얼마나 세게 불렀으면 사람을 부르다가 죽냐, 그죠? 예,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보는 거죠. 이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 임에 대한 뭐예요? 사랑과 그 다음에 그리움. 이것이 어떤 한순간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 난 죽을 때까지 너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영원성. 물론 그렇다고 죽을 때까지가 뭐 완전 forever는 아니겠지만 이 극단적 표현을 통해서 사랑과 그리움의 정도죠, 레벨. 정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필기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내용은 결국 뭐예요? 님을 잃은 슬픔이에요. 그쵸? 님을 잃은 슬픔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표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주제는 뭐 뻔한 내용이니까요. 결국은 뭐냐면 이 이별, 죽음을 통한 이별, 그쵸? 예, 이별을 통한 한, 자, 이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 한을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요. 안타까움, 후회, 단절감, 슬픔, 이런 것들이 다 플러스 플러스 돼가지고 하나의 음결체로서의 한을 만들어낸다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그 어떤 객관적 상관물을 사용을 한다. 화자의 입장을 강조하는 객관적 상관물로서 그 해와 그 다음에 사슴을 사용을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이게 제일 많죠. 반복과 영탄이 엄청 많이 사용됐다. 반복과 영탄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오케이? 빈번하게 사용됐다. 자주 사용됐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시에서 보면요. 다른 건 아니고 이 영탄을 자주 사용하면 이거 영탄을 원래 빈번하게 사용하면 이게 원칙은 시에서는 안 좋은 거예요. 원칙은 감정의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감정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는 좋은 시가 아니에요. 감정이 절제된 상황에서 이미지가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감정이 절제되면 이미지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감탄사 남발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되는데 이 글은 거의 전작품이다. 영탄적 표현의 반복입니다. 감정 절제가 안 이루어졌다 판단하는데 요 시는 일반적으로는 요건데요. 이 김소월이잖아요. 김소월을 욕하면 안 돼요. 현대시의 기준이세요. 아세요? 그래서 이 작품은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의도적으로 감정을 과잉시킨 것이다. 의도적인 감정 과잉이다. 다른 작품 보면 너무 오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는 의도적으로 감정 과잉을 한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이렇게 영탄을 이루면서도 여전히 뭐냐면 감정 절제의 수단으로서 객관적 상관물 쓰면 감정 절제가 이루어지거든요. 객관적 상관물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게 그냥 사용된 게 아니라 아주 잘 사용됐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반복과 영탄이 부정적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게 이 시의 특징이에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